613년 수양제는 육군만으로 구성된 부대로 3차 고구려 원정에 나섭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는 우문술을 총사령관으로 재임명합니다. 우문술은 수양제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자 사돈지간이었기에 관직이 회복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수양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유동성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원정 때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100만 개의 흑포대를 쌓아 성벽보다 높은 전망대를 만들어 유동성을 공격 정찰하도록 했습니다. 공성전은 20일 동안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양제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후방 평창기지 총사령관인 양영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원정에 참여한 곡사정도 이에 관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구려로 망명합니다. 수양제의 군대는 지휘시설 및 각종 장비를 그대로 남긴 채 서둘러 밤에 철수했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요동까지 추격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양영감은 원래 군대 지휘관이 되고 싶었기에 불만에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2차 원정 때의 패배의 책임을 후방 병창기지 사령관에게 돌렸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이밀, 곡사정,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에는 백성들의 불만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산동지방에서 가장 심했는데 611년 2차 고구려 원정 준비 당시 큰 홍수가 났고 이듬해에는 가뭄과 역병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양제는 물자를 증발해갔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자 민심이 폭발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양영감은 도적이 많다는 핑계로 수송물자를 보내지 않으며 반란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때 이밀이 양영감에게 진언합니다. 저에게 3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먼저 상책으로 요소로 기습하는 것입니다. 수양제의 군대가 고구려군과 싸우는 도중에 우리가 급습하면 중간에 끼인 수양제는 결국 식량이 떨어져 항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책으로 장안으로 바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를 점령하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책은 낙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양은 성이 견고하고 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서둘러 공격했다간 함락하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이를 듣고 양영감은 하책을 택합니다. 하책이 도리어 제일 나은 계책으로 보이는군. 현재 대신들의 친인척들은 모두 낙양에 있다. 낙양을 점령하여 그들이 인질로 삼으면 대신들은 모두 항복할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듣고 이밀은 탄식했습니다. 양영감은 이를 버리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구나. 진정 성공할 방법은 모른다.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뛰어들었구나. 양영감의 반란군은 여행에서 낙양까지 거침없이 몰아쳤습니다. 도중에 적을 모두 물리치고 그들의 무기도 빼앗았습니다. 또한 그는 중간에 들른 마을마다 다음과 같이 연설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나는 높은 관직까지 올랐고 집에는 수많은 재물이 쌓여 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다. 감동한 백성들은 소화수를 바치고 젊은 사람들은 그의 군대에 합류했는데 그 수가 하루에 수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영감은 낙양성에 도착하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낙양성은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맹장 번자개가 지키고 있어서 점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머물거릴 동안 수도 장안에서 구원병이 도착했습니다. 결국 양영감은 군대를 나눠서 상대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수양제의 군대까지 낙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선도부대가 황하를 넘어 압박을 가하자 양영감은 또다시 군대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획을 변경하여 장안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가 홍농성을 지나갈 때 지역 장로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홍농성 안에 식량이 넘쳐나므로 곳을 점령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얇은 양영감은 이내 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양영감의 병사들은 홍농성의 성문을 대와 진입하려 했으나 성 안의 군사들이 맞불을 질러 대응하자 3일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양제의 대군이 모두 돌아왔고 양영감의 반란군은 격파당하고 맙니다. 그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생 양적선에게 자신을 죽이라 명했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이밀 또한 잡혀서 낙양으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돈 전부를 병사들에게 보여준 뒤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 나중에 뼈라도 수습해서 잘 묻어주게나.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자네들이 가지게. 이걸로 술이나 실컷 마시고 지친 몸을 달랬으면 좋겠네. 이밀과 같이 잡혔던 동료들은 병사들과 섞여 술을 마셨고 병사들이 취해 쓰러지자 그들은 곧장 도망쳤습니다. 614년 2월 수양제는 또다시 고구려 침공을 위해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전국의 병사들은 제때 모이지 않았고 그나마 모인 병사들도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14년 7월 수양제는 회원진을 공격했으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편 네오와의 해군은 기사성을 함락시켰고 수도 평양성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계속된 전쟁에 지친 고구려는 곡사정을 수로 돌려보내면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나마 체면을 살린 수양제는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8천여 명의 도적단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말 42피를 빼앗기고 맙니다. 남아있던 체면마저 모두 깎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제는 체면보다 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나라의 말기에는 반란이 일어나지만 수나라만큼 많이 일어난 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리한 원정으로 열의 9이 파산하여 많은 백성들이 도적이 됩니다. 또한 양형감의 반란은 대량의 무기가 민간에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반란군의 전투력이 높아진 셈입니다. 615년 수양제는 북방 순시를 위해 낙양의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게민카간에 들이이어 동돌거래 왕이 된 시필카간은 기병부대를 이끌고 급습했습니다. 다행히 시필카간의 아내이자 수양제의 여동생이었던 의성공주가 사신을 보내 이를 미리 알렸고 수양제는 안문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은 순식간에 돌궐 군대로 포위되고 맙니다. 성 안의 식량은 20일치밖에 없어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필카간은 군대를 나누어 교대로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돌궐의 화살이 수양제의 바로 앞에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9살인 아들 양고를 껴안고서 통곡했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번자개가 말했습니다. 안문성은 작지만 공성전에 유리하므로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상을 내린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고구려 문장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십시오. 그래야만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고 지원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있어선 천하의 구두쇠였던 수양제도 그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이번엔 적을 물리치면 신분에 관계없이 관직과 비단 100피를 하사하겠다. 번자개의 말대로 군사들의 사기가 올랐고 지원군 또한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운정흥 장군이었는데 그의 휘하에는 16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운정흥에게 많은 깃발과 큰 북이 필요하다고 진언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깃발들을 나부끼며 진격했고 밤에는 큰 북을 두드리며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돌궐군은 이를 보고 대군이었다고 착각하고 맙니다. 게다가 의성공주가 북방에 적이 침입했다고 거짓 정보를 전하자 시필카간은 군을 이끌고 철수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수양제는 병사들에게 약속대로 상을 주려겠지만 아까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약속보다 훨씬 적은 상을 내리고 맙니다. 전쟁에 참여한 1만 7천 명의 병사 중 승진한 사람은 고작 1,500명, 비단은 한 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번자개가 간언했습니다. 폐하, 약속하신 상을 스스로 거두시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이에 수양제가 한 대답은 과간이었습니다. 자네는 병사들에게 인기를 얻어 무엇을 할 생각인가? 616년, 수양제는 점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비밀 장치로 이루어진 방에 들어가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한날은 궁전 건물에 불이 났었는데 수양제는 반란군이 온 줄 알고 풀숲에 숨다가 불이 꺼진 이후에야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기행에도 불안감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거처를 낙양에서 양주로 옮기기로 합니다. 여러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모두 처형되고 맙니다. 수양제는 신료들과 군대를 용주에 태워 양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가던 도중 수양제가 가장 아끼는 우문술이 사망합니다. 수양제는 양주에 가서도 늘 그렇듯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후궁에는 작은 방 100여 개가 있었는데 각 방마다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지냈습니다. 끝없는 향락 속에서 현타가 왔던 걸까요? 수양제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소황후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머리를 베어갈까? 소황후가 놀라 이유를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함과 천함, 즐거움과 괴로움 모두 변하는 것이니 내 머리 또한 베어간들 어찌하겠는가? 한편 병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후궁이 황후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소. 폐하께 고한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618년 3월 15일 밤 병사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궁에 침입해 저항하는 모든 사람을 노력했고 수양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수양제의 손자인 양담은 병사들을 피해 반란을 알리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병사에게 제지당하고 맙니다. 그들도 이미 반란을 가담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병사들은 수양제의 거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놀란 수양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천자의 목숨을 가지러 온 것이냐? 이에 병사가 답하길 아닙니다. 단지 폐하와 함께 장안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반란의 주모자는 우문술의 장남인 우문화급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우문지급의 설득에 넘어가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헛소문을 퍼뜨려 병사들을 동요시켰습니다. 소문인즉 수양제가 북쪽에서 온 병사들을 모두 독살시키고 강남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조직하여 옛 남조의 천자처럼 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병사들은 쉽게 소문에 휩쓸렸고 결국 반란을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문화급은 수양제를 말에 태워 궁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수양제는 최후의 순간이 왔음에도 투정을 부렸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더러운 게냐? 깨끗한 말로 바꿔 오너라.
그렇게 수양제는 깨끗한 말을 타고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초췌한 수양제로 보았고 우문화급은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다. 저런 쓸모없는 놈은 얼른 해쳐버려라. 쿠데타 성공 기념쇼가 끝나자 수양제는 다시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사들이 칼을 빼들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수양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함부로 이겨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게다가 사치하여 음탕한 일을 즐기며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는 것이냐? 수양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내가 백성들에게 면목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짐을 따라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 대체 반란의 주모자가 누구냐? 이에 병사들이 답했습니다. 온천하가 주모자인데 어찌한 사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때 수양제의 곁에 있던 12살 막내 아들 양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병사의 칼에 죽게 되고 수양제의 옷은 아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그 칼끝이 수양제에게 향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독주를 가져와라. 천자답게 죽겠다. 병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끌어안치자 수양제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을 죽인 방법대로 목이 절려 죽고 맙니다. 수양제의 자손 및 친인척 또한 모두 기리에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수양제가 죽고 1년이 지난 619년, 수나라는 38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사후 그는 세조 명황제로 추정되었지만 양제로 불리게 됩니다. 양이란 여색을 밝혀 방탕하고 하늘과 백성의 뜻을 거슬렀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나라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위해 붙인 별명이었습니다.